이번에 공부할 부분은 이제 개별식 급탕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의 급탕 방식은 개별 있고 중앙이 있잖아요. 개별의 중앙. 개별을 얘기합니다. 개별이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필요한 장소마다 뭘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필요한 장소마다 급탕기를 갖다 놓으면 돼요. 이때 이제 개별식의 종류를 보면 뭐 순방 탕비기, 저타형 탕비기, 기손합식이 있어요. 순간 탕비기. 순간 탕비기가 순간 온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타형 탕비기. 이 저탕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저장하는 탱크 있다는 얘기고요. 이 기승업식은 물과 증기를 물에다가 증기를 꽂는 걸 얘기해요. 응? 물에다가 증기를 꽂는 거. 특징이 있어요. 순간탕수기는 어쨌든 얘는 저탕이 없죠. 저탕조가 없어요. 저탕조가 없이 내가 필요한 물만 공급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저탕형 탕비는 이제 우리가 코일, 뭐 코일이라든가 열원, 뭐 열원은 뭐 가스가 될 수 있고 뭐 전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죠.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저탕조가 있겠죠. 저탕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손합식은 우리가 증기와 물을 혼합하는데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스팀 사일렌서가 필요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개별식이잖아요. 소규모는 괜찮아요. 소규모는 우리가 개별적 조작이 쉬워요. 내가 필요한 그 개별적인 조작은 아주 쉬워요. 장점이죠. 개별 조작 쉽고, 그 다음에 도중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도중 열손실이 작게 발생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증설이 쉽죠. 내가 이제 물을 끓이는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새로운 증설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얘가 단점은 뭐냐? 대규모가 되잖아요. 대규모가 되면 관리가 번잡합니다. 관리가 유지보수 관리상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설치 공간, 개별 장소보다 설치 공간이 필요해요. 개별적 급탕 기기를 갖다 놓을 설치 공간이 뭐 필요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저렴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값싼 연료를 쓰기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 교재 238조 가시면 이 중앙식 급탕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앙식 급탕 방식은 우리 뭐 직접 과열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 간접 과열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과열, 간접 과열 방식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중앙식 급탕 방식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 계통들 통해서 알아볼게요. 직접 과열 방식이죠. 직접. 보일러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탱크죠. 저탕조.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겠죠. 다시 순환되죠. 여기 팽창 탱크, 팽창관이 있고요. 직접 뜨거운 물을 직접 우리 저탕조에다 놓고 보관하면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 간접 과열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직접 가열하는 방식은요, 직접 가열하는 방식은, 뜨거운 물을 끓여주면 아주 전열 효율이 좋아. 전열 효율이 우수합니다. 얘는 NO. 그런데 얘는 그 규모가 커지면 직접 이 압력이 보일러에 영향을 미치니까 보일러의 압력이 커질 우려가 생겨. 얘는 NO. 항상 저압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일러의 압력은 항상 저압이에요. 왜?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왔다 갔다 순환수 왔다 갔다 해서 열을 교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굳이 네가 커 나는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보일러에 물때가 많이 생겨요. 물때가. 그래서 물때 자체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 이제 우리 보일러에 과부하 생길 우려가 큽니다. 얘는 NO.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열효율이 우수해서 얘를 큰 거 쓰고 싶은데 큰 거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직접 가열식은 주로 소규모에 쓰는 거고, 이 간접 가열식은 주로 대규모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요, 중요한 장점이라는 것은 이 간접 가열 방식은요, 우리가 이 보일러를 증기난방용 보일러를 겸용할 수가 있어요. 왜? 겸용 가능.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증기난방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별도의 급탕 보일러 필요 없이 증기난방 보일러를 겸용할 수 있어. 왜? 전열 효율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뜨겁게 되지 않으니까 관계없어. 근데 얘를 만약 증기난방 보일러 병행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오버히트 해버립니다. 다 과부하 걸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장단점의 차이가 있더라 보시면 되고, 이 급탕 배관 유형 중에 교재 239쪽에 단관식이 있고 복관식이 있어요. 순환식. 그럼 그게 뭐냐? 배관 유형이에요. 배관. 시스템만 이해하면 돼. 단관식, 복관식. 이 단관식이라면 보일러가 있죠. 스토리지 탱크 있을 것이고, 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중에 식어요. 그래서 이 찬물을 다 뽑아야지만이 뜨거운 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보일러에서 탕전까지 보통 얼마 이내? 15m 이내에 적당하지. 그 이상이 되면 약간 찬물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커진더라. 왜? 식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관식 어떤 장점이 있을까? 복관식은 보일러에서 솔탱크 있죠? 그럼 물이 식죠? 물이 식지 말라고 이렇게 순환을 해줘요. 이렇게 얘들을 계속 순환시켜줘. 순환.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돌아. 설비가 비싸죠. 설비비가 비싸지만 즉시 뜨거운 물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의 중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시설비가 비싸지나 수전을 열면 뜨거운 물이 즉시 나올 수 있는 게 복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배관 기기가 길어지고 계속 순환하는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장점은 즉시, 그렇죠? 온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왜? 순환하니까. 계속 뜨거운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계속. 물을 틀더라도 순환하는 거.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리버스 리턴 방식. 사실은 뭐 이게 온수순환, 목적은 온순환 균등화라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리버스 리턴은. 어떤 얘기냐? 원래 이제 이렇게 보일러로 들어온 뜨거운 물이 있죠.
그럼 얘가 반탕을 해요. 보통 이렇게 반탕을 합니다. 그러면 얘 순환길이는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왔다 빨리 순환하죠. 얘는 늦게 들어왔다가 한참 만에 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온도가 ABC 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건 좀 불합리하다 라고 싶으니까 다시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만큼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빨리 들어왔지만 되돌아갈 때는 늦게 들어가고 C는 늦게 받았지만 되돌아갈 때는 빨리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리버스 리턴입니다. 리버스 리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절히 배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관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볼로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급수관 한 지점에 순환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순환기를. 그러니까 급수관 더하기 반탄간 길이를 어떻게 해라? 균등화 시키는 겁니다. 각 기구마다. 이해하시겠죠? A나 B나 C나 급탄간 더하기 반탄간 길이 순환기를 하면 거의 같더라.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게. 그래서 순환 배관기를 갖게. 중요한 포인트는 순환 배관기를 갖게. 이게 리버스 리턴이고요. 그냥 되돌려주면 복관식이에요. 이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 헷갈린데 뭐 헷갈릴 게 뭐 있어. 얘는 그냥 갔다 오는 거. 금탄간 있고 반탄간 있고. 근데 리버스 리턴은 기본적으로 복관식 유형이지만 여기서 시험을 주고 하는 건 뭐예요? 순환 배관기를 갖게 하는 거. 이것은 복관식 중에서도 특별히 리버스 리턴이라는 그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분기 방식과 헤더 방식이 있어요. 이 분기나 헤더 방식은 뭐냐? 분기. 헤더. 일단 헤더부터. 헤더는요, 계통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몇 개의 분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쵸? 만들어줘요. 배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단독 배관 해주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써라. 그쵸? 단독에 단독 배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기 방식, 그 테더 방식을 해놓으면은 유량변의 영향을 작게 받아요. 응? 서로 따로따로니까 다른 위생기구에 대한 유량변화 영향을 작게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분기 방식은 뭐냐? 분기 방식은요, 뭐 그렇게 뭐 있어 우리. 그렇죠? 나 갈게. 너 가고 우리는 하나야.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이게 분기 방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누가 물을 많이 쓰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량변에 영향을 작게 받는다. 헤더 방식은 이온 부위 누수우려가 작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 내가 진하게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교재. 그죠? 그래서 헤더 방식은 주관에서 분기하지 않으므로 분기로 인한 압력 손실이 작아 각 기구에 상대적으로 균등한 원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 헤더 방식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배관공사 및 수압 시험 검사가 있어요. 이때 이제 1번 보시고 2번 그 보온 피복 공사는 배관의 수압 시험을 해야 하라. 뭐냐면 우리가 피복 공사 같은 경우 피복 감싸는 공사를 할 때는요 수압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압 시험을 하다가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배관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피복을 뜯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압 시험 후에 보온 피복 공사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급탄배관의 구배도 우리가 순환을 위해서 급구배 완구배가 아니라 급구배 하라고 그랬더니 급구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력순환식은 150분의 1 이상, 강제순환식은 200분의 1 이상이라고 해서 순환배관의 국구배의 어떤 이 치수가 있어요. 150분의 1 이상, 200분의 1 이상입니다. 중력순환식 150분의 1 이상, 150이에요. 150. 강제순환식은 200분의 1, 200분의 1 이상입니다. 강제 200분의 1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건요. 그 다음에 교재 241쪽 보면 난방설비가 나와요. 난방설비. 그래서, 난방의 어떤, 유형, 분류가 나오고, 난방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난방설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난방설비. 우리가 교재 141쪽이죠. 자, 이 난방설비인데요. 이 난방설비 유형 분류는 직접이고 간접이 있어요. 일단. 간접만 알아두면 돼. 간접이 온풍 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온풍 난방 있죠? 온풍 난방은 간접이고, 직접은 이렇게 우리가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 구분하고, 대류 난방은 다시 증기냐? 고온수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아파트, 주택 등은 이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따라 개별 중앙 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공급 유형에 따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일러 설치하겠느냐, 아니면 중앙에 좀 큰 보일러 설치하겠느냐, 아니면 아파트마다 보일러가 없고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하겠느냐로 해서 이렇게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거죠. 요거. 간접난방, 온풍난방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 별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난방의 부하인데요. 이 난방의 부하를 여러분들 참 어렵게 하지만, 일단 부하, 이 부하라는 거, 난방의 부하는 뭐냐? 열 손실 요소예요. 취득이 아니라. 열 손실 요소. 아주 중요한 거야. 열 손실 요소. 너무너무 쉽지만 손실 요소. 자, 손실 요소. 난방의 이번에 열 손실 요소입니다. 그럼 열 손실 요소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난방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비례해서 뭐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난방의 장치 용량이 커야 한다. 얘가 크다면, 그죠? 난방부 크다는 거, 열손실 요소가 크다는 거, 열손실 요소가 크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장치 용량이 커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방부가 커지는 것은 열손실 요소가 커지는 거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장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최대 열부하 계산하면 송풍량 또는 장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더라. 그렇지. 부하에 따라. 그래서 동일한 바닥 면적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증가하므로
난방부와는 커진다. 그렇죠. 동일한 바닥 면적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외벽 면적이 넓어질수록 건물의 연수시 증가하므로 난방부는 커지겠고, 난방부와에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다 나온 거고. 근데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고려사항, 에너지 절감, 세이빙을 위한 세이빙 고려사항이 나와요. 고려사항.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절약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때 외기 도입량을 최소로 해라. 냉난방식. 그렇죠. 냉방과 난방하는데 자주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빠져나가거나 열이 들어오겠죠. 그럼 뭐야? 냉방을 할 때 열이 들어오면 부하가 커지는 거고, 난방을 할 때 열이 빠져나가면 부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기 도입량을 최소해라. 냉난방 시에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당연히 효율이 높은 기계 설치를 해야겠죠. 세 번째, 실내 난방 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라. 그건 뭐냐면, 실내 난방 온도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계속 열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열원 기기는 부하 발생 패턴에 맞춰 대수 분리해 제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열원 기기를 하나의 큰 거 두기보다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패턴에 맞춰서 대수를 분리해서 제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용량이 1000kW인데 뭐 10kW 썼다.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이 어떤 부하 발생 패턴에 맞춰서 기기를 대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중간계 외기 엔탈피가 실내 공기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이 얘기는 뭐냐? 뭐 아주 가볍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그 공조 설비에 나오는데, 자, 실내는 굉장히 덥다. 덥다는 얘기 뭐예요? 엔탈피가 높다. 근데 실외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신선하다. 그럴 때, 냉방, 난방 설비를 하지 않고 여기 가지고 와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먼지 많으니까 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에 있는 팬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면 사람들이 냉방이 된 거나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엔탈피가 낮아요. 열량이 낮다는 얘기죠. 외기의 엔탈피가 낮은 거를 외기 엔탈피 낮죠? 낮은 거를 실내에 공급하면 실내는 어떤 상태예요? 엔탈피가 높죠? 고온이니까. 그래서 이 높은 엔탈피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외기 냉방 또는 이코노마이저 저로 해야 되나? 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외기 냉방.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는 뭐냐? 실내는 덥고 실외는 신선할 때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만 외기만 이렇게 실내에 갖다 줘도 우리는 냉방처럼 시원한 쾌적함을 느끼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더라. 이거를 이코노마이 시스템 외기 냉방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 특징이 나왔죠. 이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 판형 열교환기를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난방의 장점, 단점 나오는데요. 뭐 장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좋은 얘기. 뭐 열효율이 좋고 연료비가 절약되고. 그렇죠. 대규모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쉽고 연료비, 인건비가 싸게 든다? 사실 이건 동전의 앞뒤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장점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단점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급 엔지니어링은 단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전의 앞뒤. 그 다음에 그 지역난방공사에 필요한 그 보일러는 용량이 거의 작아요. 큰 용량이니까 또 한편 보면은 또 용량이 큰 용량이 촉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규모라는 얘기는 우리가 각 그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자가 이렇게 보일러 관련 여론 취급 관리자가 따로 있었을 때와 한 50개 정도, 20, 30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그 지역 난방에서 관리를 할 때는 뭐 그런 인건비를 생각할 때 싸게 든다고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동전이 앞뒤가 상처에 뜨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읽어보시고. 지금 단점. 배관도는 열선실이 크면 이 단점이 중요해요. 열선실이 크죠. 왜? 배관도는 열선실이 클 수밖에 없죠. 길게 배관하니까. 그 다음에 초기 시설수가 높죠. 그렇죠.
고가의 어떤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 열의 사용량이 작아지면서 기본 요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열의 사용량이 작아지면서. 그 얘기는 내가 지금 1000kW짜리를 돌려야 되는데, 가정한 거예요. 가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안 썼어. 안 쓰다 보니까 이걸로 얼마 돌렸어요? 600kW 밖에 못 돌렸어. 그러면 이 평균 이 공급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의 사용량이 작아지면서 기본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일러 먼 곳에 떨어진 건물은 난방 효과가 낮아지겠죠.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6번이 아까 나온 게 그거예요. 여론기기 용량 제어가 힘들고 지역 난방 중앙에서는 특히 고도의 순연증 기술자가 필요하다. 고도의 순연증 기술자는 뭐야? 살짝 1인 단가는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동종의 압도 같은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금의 분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난방을 공부할 텐데, 난방 중에 이제 우리 이렇게 대류와 복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기난방, 여기 첫 번째 나온 증기난방,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난방 여론 공급 방식이 나오는데, 증기난방이에요. 그럼 증기난방 어떻게 생겼을까? 이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요. 보일러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가 있고 얘들을 개통물을 공급해줘요. 이렇게 방역이 있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식. 이런 데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향시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주는 경우 있겠죠. 방역이 있고 방역의 밸브가 이렇게 있고 이런 방식은 이제 우리 상향식이라 해요. 얘가 하향식이라면 얘는 상향식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있어요. 굉장히 보일러가 이제 방역의 위치가 낮죠. 이때 이제 열동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갈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겠네. 그렇죠?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응축수가 빠져나갈 때 이 보일러에도 수면이 있어요. 수면 위치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보일러 수면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건식 환수가 되고 이 보일러 안전 수면보다 하향으로 내려가서 접속을 되면 얘는 습식 환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만약 환수가 여기다 연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다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때는 no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일러 환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수면 이상으로 보일러의 환수가 유출을 안전수면 이상으로 배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안전수면 이상으로 배관하는 요거를 우리가 하트포 접속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트포 접속법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보일러의 빈불떼기를 방지하고 과부하를 방지하자. 다시 뭐라고요? 보일러의 빈불떼기를 방지하고 과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의 안전수면 이상으로 응축수 배관을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하트포 접속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들이 올라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트를 만들어. 피트. 이 피트는 한 1.5m 이내로 배치하는데 물구동을 만들어줘서 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왜? 이 응축수라는 게 우리가 찬물 틀듯이 괄괄 쏘아지는 게 아니라 찔끔 보일러 증기가 식으면 이 라디에이터 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축수라는 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찔끔 우리가 물을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리프트 PT이에요. 리프트 끌어올린다. 어디서? 웅덩이에서 피트 1.5m 이내의 구간마다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얘는 관계없어. 하지만 이렇게 낮을 때 방향의 위치가 낮고 환수관 위치가 낮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한 번에 쫙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공펌프를 달아줘. 진공펌프.
진공 펌프를 달면은 진공 환수식이 되는 거예요. 진공 환수식. 펌프 쓰지, 진공 펌프나 이런 펌프 쓰지 않으면 이제 중력식으로 자연스러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속 방법을 제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압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뭐 0.1메가파스칼 뭐 이상 고압 증기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배관 방식에 따라 단감, 복간 아까 공부했던 거고, 상향, 하향 공부했던 거고, 건식, 습식 공부한 거고,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이다. 중력일 수도 있고, 그냥 펌프 쓰지 않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환수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공 환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환수 방식이 세 가지다. 보시면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공 환수식 같은 경우는, 이 공기배기 밸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공으로 다 뽑아내기 때문에 나머지 방식은 다 있어야 되는데 진공 환수식만 공기배기 밸브가 필요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 나오죠. 특성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별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증기난방이거든요. 지금요. 증기난방이에요. 이게 증기난방 방식이야. 증기난방. 이 방식과 이 온수 방식을 좀 비교해야 돼요. 온수 방식은, 온수난방은요, 이 보일러가 있으면 개방식 팽창 탱크 있어요. 응? 응? 여기서 헤더가 있죠. 헤더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가요. 그러면 이 온수난방에 얘 없던 게 있네. 얘는 없어. 뭐가 있어요? 요거 그쵸? 팽창관 팽창 탱크가 필요하고요.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있어. 리턴콕이라는 게 있어. 리턴콕. 방열기 출구에 얘는 방열기 밸브는 똑같아요. 방열 밸브는 동통상이. 근데 얘는 특이한 상이죠. 근데 얘는 이런 뭐가 없어 왔더니 응축수가 없으니까 응축수에 관련되는 게 no.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축수에 관련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프트 피트라든가 이런 거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축수에 관련되는 것이 필요 없구나. 왜? 얘는 물만 이용하니까 응축수 개념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기와 온수 비교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증기의 표준 발열량이 있어요. 증기의 표준 발열량은 우리 라제타 1제곱의 표준 발열량은 650kcal per 미터 제곱 아워예요. 근데 이 라제타 온수난방 라제타는 표준 발열량이 450kcal per 미터 제곱 아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시간 동안에 1제곱미터의 방열기로 450kcal 열량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증기 방식은 650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비교할 것은 표준 발열량은 얘가 높죠? 표준 발열량의 표준 발열량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난방부하 얘기했었죠. 난방부하. 어느 실의 난방부하가 만약 13,500kcal가 발생했어요. 1시간 동안에. 그럼 13,500kcal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장치 용량 결정해야 되고요. 필요한 연소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해줘야 돼요. 그럼 13,500kcal와 같은 양의 열손실에 대해서 열량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장치로서. 그러면 자, 우리 증기라제타는 이런 건물이라면 얼마큼 필요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3,500kcal 열량은 우리가 손실이죠. 손실 열량은 650 곱하기 라제타 면적을 계산해주면 뭐가 돼? 이렇게 커지면 따뜻하게 되는 거고, 얘는 13,500kcal 열량보다 뭐가 450 곱하기 라제타 면적이 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계산하면 우리가 이 A는 얼마가 돼요? A는 우리가 30제곱 이상 필요하고요. 여기에 그 증기난방의 라제타 면적은 20제곱이면 충분하더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손실 부하량에 대해서 증기 방식은 20제곱 있으면 되는데 온수는 30제곱이고 이를 1시간 동안 20제곱을 채워주는 어떤 배관 직경과 30제곱을 채워주는 배관 직경 중에 어디가 더 크게 요구되냐 그러면 얘가 더 크게 요구되더라. 그래서 이 온수난방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온수난방은 증기에 비해서 얘는 물만 이용하니까 현효를 취급한다. 그 다음에 표준발열량은 450kcal/m제곱아웃인데 어쨌든 우리가 증기보다는 그죠? 작다. 그쵸? 라고 해요. 증기보다는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작다. 증기보다 작다. 표준발열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기보다 작으니까 방열기 면적이 커야 되고, 방열기 면적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관 지름도 커야 되는 거고, 방열기 면적과 배관 지름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설비비도 고가더라. 근데 설비비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왜 쓰냐고요? 왜 쓰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 온수난방,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상 우려가 커요. 근데 화상 우려가 작죠? 화상 우려가 작아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기난방 소음이 큰데 얘는 소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증기난방 같은 소음이 굉장히 커요. 댕댕댕 거리는 스티머, 그쵸? 뭐라고요? 스티머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증기난방에 비해서는 지속난방엔 얘가 더 유리하죠. 왜냐면 이 물이라는 게 물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방열 표준발량은 작지만 상대로 물이 열 용량이 높아요. 물은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속난방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수난방을 쓰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교재 내용 봤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증기와 온수난방 금방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뭐가 돼? 증기난방 금방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증기난방 온도는 다시 뭘 다뤄? 비교되니까 자멸을 다르고, 증기난방 에어 시간이 짧고 관경은 작고, 그쵸? 왜? 얘 비교가 되니까. 오케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4쪽에 나와 있는 설명 드린 거고, 이때 온수난방 교재 245쪽에 있는 내용 설명 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통 온수가 있고 고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온수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고온수를 하겠다. 이 고온수라는 게 뭘까? 물을 100도 이상 가열해야 돼요. 그럼 물을 100도 이상 가열하려면 어떤 게 생겨요? 당연히 과부하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과부하 생겨서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100도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고온수 난방일 때, 이 고온수 난방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식 팽창 탱크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밀폐식 팽창 탱크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일러가 아니라 이 강판제 보일러 같은 거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이 복사 난방 남았어요. 이 복사 난방은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할 부분이 좀 있죠. 공부할 부분이 있고, 복사 난방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개통도라든가 뭐 관련된 내용들도 참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좀 난방 설비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